함정과 대잠 헬기, 해상 초계기에 탑재해 적 잠수함을 공격하는 청상어. 북한의 잠수함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우리 해군의 필승 무기 체계다. 자유낙하로 수면을 돌파한 직후 해수를 유입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알루미늄 산화은 전지. 어두운 바다에서 오차 없이 적함을 찾아가는 유도 제어 장치와 주행 시스템.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잠수함의 두꺼운 철판을 파괴하는 탄두와 신관. 이 모든 첨단 시스템을 독자 개발한 한국의 어뢰 개발팀. 세계에서 7번째로 경어뢰 개발에 성공한 주역들과 함께 청상어의 위대한 탄생기를 만나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경어뢰, 청상어의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청상어의 개발 책임자를 역임하시고 우리 해군의 다양한 수중무기 체계를 개발해 오신 이재명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청상어의 추진 시스템을 담당하시고 다양한 무기 체계를 개발해 오신 박의동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의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국가연에서 근무하시면서 청상어의 신관 개발을 담당하신 소명석 고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명섭입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은 청상어 개발사, 이 탄두 개발사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재명 박사님, 예. 그러면 우리 무기 체계의 탄두에는 이제 무척 다양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청상어에 장착된 탄두는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개략적인 설명을 좀 주시죠. 일단은 그 청상어 탄두를 말씀드리기 전에 어뢰의 탄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뢰의 탄두에는 백상어 같이 또는 옛날의 구형 경어뢰 같이 360도 전방향으로 터지는 이 탄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상어 같이 그 한쪽 방향으로만 터지는 지향성 탄두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청상어 같은 경우에는 그 지향성 탄두를 쓴 이유는 잠수함들이 요즘 이제 어떤 그 나라의 잠수함들은 선체를 이중 선체를 씁니다. 그래서 밖에서 전방향으로 터지는 탄두를 써서는 안에까지 이제 이 파괴 효과를 못 내기 때문에 지향성 탄두를 써서 이 두 개의 선체 이중 선체를 두 개를 다 이 파괴시키자 해서 이제 지향선 탄두를 쓰게 되는데 그 지향선 탄두에는 이 탄두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안에 이제 라이너라는 걸 씁니다. 라이너의 형태에 따라서 이 크기가 다시 말해서 이 파괴시키는 이 크기가 구멍이 얼만큼 되느냐 또 길이가 얼만큼 되느냐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상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그 디자인을 했고 디자인한 결과를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그 저희가 이제 육상에서 일단은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중 선체를 파괴할 수 있을까 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중 선체는 보통 밖의 선체와 안의 선체가 한 1.5m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6cm짜리 이제 철편을 거의 이제 이 정도 되는 철편이죠. 이게 두께는 이제 6cm 정도 되는데 이거를 25장 이상을 쌌습니다. 제가 그 뭐 몇 장이라고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쌌는데 이제 25장을 쌓으면은 1.5m가 돼요. 예, 전체 길이가. 그러니까 사람의 어느 정도 그 어린아이 정도에 되는 키가 정도 되는 만큼 철편을 쌓아놓고 이제 그 위에서 이제 탄두를 이제 기폭을 시켰습니다. 기폭시키는데 어뢰가 이 타겟에 맞아서 터질 때 제일 앞에 이제 음향탐지부가 앞에 있습니다. 음향탐지부만큼을 띄워놓고 탄두를 기폭시켰더니 기폭시키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이 25장 전체가 다 구멍이 딱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1.5m 되는 철판을
두께 1.5m짜리 철판을 뚫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위력을 가지고 이제 구멍을 뚫었고 뚫고 나서도 이 실험하는 장면을 이 영상을 보면은 화염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화염이 이제 그 타겟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안에 있는 전자장비나 이제 이런 것들을 손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경어래라고 해서 정말 약한 줄 알았더니 이중선체 1.5m를 뚫을 수 있는 강력한 또 힘을 또 갖고 있는 걸로 지금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서명석 고문님, 우리가 이제 청상어에 그렇게 강력한 이 그 어뢰를 만드는 이 탄두 개발팀 어떻게 인적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탄두 경어리뿐만 아니고 모든 탄두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탄두 체계팀 인원하고 화약팀, 거기에 들어가는 폭발계열팀, 그리고 신관팀, 그리고 효과를 분석하는 효과 분석팀 같은 전문 분야 인력이 연구를 수행해야 된다. 경어리와 탄두 같이 좋은 무기 체계를 탄두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 분야에서 경력이 많이 있던 연구원을 주로 선정하여 구성해야 했습니다. 근데 청상어 탄두 개발 과정에서 이 대전차 탄두 이야기가 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다면 실제 그 탄두 제작자 입장에서요, 이 대전차 탄두하고 이 청상어용 탄두하고 공통점이 좀 있을 것도 같고요. 또 차이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대전차 탄두하고 청상어 탄두는 폭발할 때 고속 고온의 제트가 발생합니다. 그걸 고속 고온의 제트로 표적을 관통하여 파괴하는 원리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전차는 장갑판 외부에 화약이 채워진 반응 장갑을 설치하기 때문에 반응 장갑을 먼저 파괴해야만이 전차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대전차 탄두는 반응 장갑을 먼저 파괴하는 탄덴 탄두라는 것을 장착하고 그다음에 주 탄두가 반응 장갑을 파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중으로 탄두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청상어 탄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단일 탄두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의동 박사님, 보충 설명 좀 알고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타겟이 되는 잠수함 관점에서 잠시 설명드리면 잠수함하고 조금 전에 우리 소 박사 설명하신 그 전차나 장갑차의 재질하고 고장력 재질이 아주 유사하거든요. 굉장히 강한 재질인데 두껍기는 전차가 더 두껍고요. 잠수함이 약간 얇지만 잠수함도 한 25cm 아주 큰 잠수함들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깨는데 그 조금 전에 이재명 박사 설명하신 그 1.5m를 뚫어냈다는 그 얘기는 70년대에 당시 80년대에 러시아가 개발했던 그 타이푼급 SSBM, 이제 SLBM을 발사하는 당시 세계 가장 큰 잠수함이었는데 그 잠수함은 선체가 우리가 보통 이중선체라면 또 조금 다른 의미를 얘기하지만 그 잠수함의 선체는 큰 선체가 하나 있고 안에 잠수함 세척이 들은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선체를 두 번 뚫어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사이 바닷물이 채워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1.5m 정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실형 경어뢰 같으면 러시아의 그 타이푼급마저도 격침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주 좋은 의뢰였고 지금은 이제 그 타이푼급 잠수함 같은 경우에 지금은 다 해체를 했습니다. 서방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러시아에서 다 해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이 가진 미국, 러시아, 일본, 우리, 중국 다 가진 지금의 현재 잠수함들은 이제 1.5m까지 뚫어내지 않아도 약 한 50cm만 뚫어도 될 만큼 그렇게 이제 철판은 다시 돌아왔죠. 그런 선체는 없어졌거든요. 그래도 당시에 그런 타이푼급까지도 격침시킬 수 있는 신형 경어뢰 위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탄두의 핵심 장치라고 하는 이제 신관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서명석 고문님, 이제 청상어에 장착된 신관이 이제 정렬형 신관이라고 이제 하던데요. 이 신관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요? 꼭 이렇게 정렬형 신관을 이게 조금 했어야 되는 이유가 좀 있나요? 예, 신관에는 정렬형 신관하고 비정렬형 신관 되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렬형 신관이라는 것은 이제 화약이 거기에 들어간 화약이 전부 다 둔감한 화약으로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폭발 계열을 다 정렬시킬 수 처음에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이제 조립을 하고 기폭을 시킬 때는 별도의 방법으로 기폭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의 신관은 민감한 화약이 이제 포함된 비정렬형 신관에 비해 가지고 안전성이 이제 높고 그다음에 신관이 장전될 때 별도로 움직이는 부품이 없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런 신관은 별도로 이제 내부 기능을 점검하기가 쉽습니다. 정렬 신관은 기능을 점검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렬형 신관으로 채택하게 된 겁니다. 청상화 신관을 개발하기 전에는 비정렬형 신관만까지만 이제 개발해 왔는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어뢰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유도탄에 정렬형 신관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도 청상화 신관을 개발할 바에는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렬형 신관을 개발하자. 그래서 정렬형 신관으로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예. 네, 결국은 예. 좀 보충 설명이 될까요? 박사님. 지금 정렬형 신관을 말씀하셨는데 어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정에 탑재되다 보니까 무조건 안전이 보장이 돼야 돼요. 함내에서 터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조건이 만족할 때 터지는 게 이제 터지게 만드는 게 정렬형 신관입니다. 그래서 어뢰 같은 경우에는 청상화 같은 경우에는 어뢰가 발사됐다, 물속에 들어갔다는 걸 일단 제일 먼저 신관에서 확인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이 안전장치가 풀렸다. 쏘면서 안전장치가 풀리거든요. 두 번째, 물에 입수됐다. 세 번째, 표적을 탐지했다. 네 번째, 표적까지 근접해 있다는 거에 네 가지가 동시에 순차적으로 만족을 해야지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충격을 받으면 터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렬형 신관이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가서 막 이 충격을 받았을 때 터지는 것은 이제 비정렬 신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안정성과 신뢰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기능 점검을 좀 쉽게 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제 청상화 신관 개발 이야기 준비한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화약의 발명 이래 많은 무기들은 탄두를 폭발시켜 적을 공격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탄두를 장착한 무기체계의 핵심 기능은 강력한 폭발력이 아니라 정확한 폭발 타이밍이다. 즉, 내가 원하는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만 폭발해야 하는 것이다. 무기체계 내에서 탄두가 폭발되는 조건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배열한 것을 폭발 계열이라 한다. 예를 들어 포탄 내에 장착된 기폭관과 연결관 그리고 전폭관이 순서대로 작동하며 탄두가 폭발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 세 기관을 폭발 계열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신관은 이 폭발 계열의 배열 상태에 따라 크게 정렬형과 비정렬형으로 나뉜다. 정렬형은 폭발 계열이 일렬로 정렬돼 있다가 전기 신호가 들어오면 폭발한다. 비정렬형은 평소 폭발 계열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가 장전 시 기폭관이 움직이며 일렬 상태로 연결된다. 한 번 장전되면 분해를 하지 않고서는 안전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 내부 점검이 힘들고 자극에 쉽게 기폭하는 민감한 화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렬형에 비해 안전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 청상화 개발 당시 한국군이 사용하는 모든 포탄은 비정렬형 신관을 장착하고 있었다. 하지만 함정에 싣는 어뢰의 경우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비정렬형 신관을 사용했다면 개발 과정은 수월했겠지만 청상화의 안전한 운용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바로 이런 이유로 어뢰 개발팀은 국내에선 아직 불모지였던 정렬형 신관을 청상어의 신관으로 개발에 나섰던 것이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이제 청상어의 신관 개발 과정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서명석 고문님, 네. 이 청상어에 이제 장착된 정렬형 신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주셨는데요. 이 개발 과정에서 설계 변경 등 어려움이 좀 많았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처음에 정렬형 신관을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자료를 이제 거기에 대한 기술 자료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찾다 보니까 이제 유럽식하고 미국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쉬운 걸 쪽으로 이제 하자. 가지고 유럽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시도를 했는데 거기에 정렬형 신관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기폭관입니다. 근데 이제 개발 초기에는 확보하기가 이제 비교적 쉬운 EBW라는 기폭관을 사용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국에서는 EFI 기폭관이라는 것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어차피 우리 무기체계가 미국하고 거의 연동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정렬 신관을 개발할 바에는 미국 규정을 따르도록 개발하자 해가지고 EFI 기폭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방향을 변경했습니다. EFI 기폭관은 이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선진국에서는 이제 그것을 수출 금지 품목으로 엄격히 제한해가지고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용 EFI는 확보하지 못하고 산업용 EFI를 사다가 수많은 시험을 거쳐가지고 그 성능을 확인한 뒤에 신관에 적용해도 되겠다. 그걸 확인한 뒤에 신관에 사용하게 됐습니다. 또 그런 또 이제 어려운 또 과정이 또 있었었군요. 그런데 이제 한 차례 이것 말고도 또 이제 고생을 좀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제 97년 또 다시 대폭적인 이제 설계 보완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처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인란 신관만 개발하다 보니까 정비 개념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청상어 신관을 이제 개발하기 전까지는 이제 정비 개념이 없었는데 그때까지 대부분의 신관들은 한번 제작이 되면 이제 저장하고 있다가 발사 시험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수리하거나 폐기하는 이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청상에는 납품된 후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관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계했던 모든 신관들을 모듈화를 하고 각 구성품들을 이제 점검한 뒤에 해당되는 부위가 불량이 나면은 그 모듈만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명석 고모님 이제 탄도를 제작하는 그런 기술 또 이런 과정도 굉장히 좀 어려웠지만요. 또 탄도의 효과를 분석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굉장히 큰 기술력이 또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셨습니까? 탄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태상 표적의 형상 자료뿐만 아니고 그 표적의 성능, 그다음에 각 부위별로 취약성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청상어를 개발할 때는 이런 자료가 전무했어요. 그래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이제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취약성을 추정해가지고 탄도 효과를 분석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상어 개발 끝 무렵에 표적의 내부 선체와 잠수함의 내부 선체와 외부 선체 두께를 추정하고
그 잠수함을 모형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런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이에 물을 채워 가지고 일부에서 탄두를 폭발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잠수함 내부 선체가 파괴되는 현상을 분석하는 정도,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었군요. 예, 이 박사님. 그거를 아까 그 말씀 중에 둔감 탄두, 민감 탄두가 잠시 나왔는데 이 둔감 탄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화약이 그 있을 때는 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발사하기 전에는 터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터지지 않게끔 하느라고 만들어 놓은 게 둔감 탄두인데 어뢰 같은 경우에는 함정에 탑재하다 보니까 함정에서 터지면은 이제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둔감 탄두 쓰는데 둔감 탄두라는 것은 누가 실수로 총을 쏘든지 아니면 실수로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실수로 뭐 불이 나든지 해도 안 터지게끔 만드는 게 둔감 탄두입니다. 이런 둔감 탄두인데 또 이제 실험할 때 얘기를 잠시 또 드리면은 저 이제 그 물속에서 실험을 한번 했어요. 그것도 이제 또 저 거기 있었는데 실험하는데 이제 탄두를 물속에 넣고 이제 기폭 장치를 해서 이제 폭발시켜야 되는데 이게 뭐 폭발시키려고 눌렀는데 폭발이 안 된 거예요. 떡 눌렀는데 안 터졌습니다. 이게 원인이 뭐지? 하고서 이제 가서 꺼내 와야 되는데 참 연구원이 가서 이제 꺼내 와야 돼요. 물속에 가서. 물론 물은 해변가였습니다. 그 깊은 바다는 아니었고 해변가에서 이 충남의 어느 해변가인데 해변가에서 이제 이거를 꺼내 와야 되는데 누가 꺼내 오느냐? 사실은 뭐 탄두 개발하는 사람들이 꺼내 와야죠.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마침 들어가서 꺼내려고 하는 판에 옆에서 이제 포를 쐈어요. 뻥 하고 포를 쐈습니다. 근데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게 터졌다. 근데 말짱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다른 데서 실험하는 소리가 이제 이 탄두 터지는 소리인 줄 알고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 진짜 혼비백산했죠. 하여튼 그래서 그래도 나중에 다시 정신 차리고 이제 꺼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탄두에 대한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진짜 누가 뭐래도 가장 많이 그 진짜 그 고민하고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상어의 개발 과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추진에 필요한 전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유영 박사님, 우선 이 청상어의 추진 전제에 대해서 대략적인 소개를 좀 먼저 듣겠습니다. 예, 전지가 보통 이제 우리가 건전지나 리튬 전지, 휴대폰이나 리모컨에 쓰는 전지들은 상당히 안전하게 쓸 수 있는데 그 용량이 큰 전지들은 공통적으로 음극과 양극 사이에 전해액이 들어 있습니다. 전해액이 들어 있는데 전해액을 일단 주입을 시키면 전지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살아있는 전지가 되고 전해액을 넣지 않으면 일단 전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드라이 상태로 좀 안전한 전지가 되는데 경어뢰를 그 항공기 헬기에도 탑재를 하다가 보니까 평상시에는 전해액을 넣지 않는 드라이된 상태로 가지고 다니다가 어뢰를 발사해서 어뢰가 물속에 들어가면 해수가 전해액의 역할을 해가지고 전지가 살아나는, 즉 에너지가 발생하는 그런 해수전지, 시워터 배터리를 선진국에서 다 써왔습니다. 써왔는데 당시에 그 우리가 개발했던 신형 경어뢰가 중어뢰보다 덩치는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속력을 너무나 많은 고속을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순 계산을 해봐도 중어뢰보다 더 큰 요구마력을 필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전체 외국에서 쭉 선진국 걸 보니까 지금 이제 적용했던 그 알루미늄 산화원 전지를 제외하고는 별 대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알루미늄 산화원 전지가 유일한 대안이라서 그쪽으로 갔고요. 그 알루미늄 산화원 전지는 그 알루미늄 극판이 음극으로 작용하고 AgO 극판이 양극으로 작용해가지고 그 사이에 기본적으로 해수가 들어가는데 해수만 넣어서는 안 되고 사전에 알루미늄 분말을 가지고 있다가 해수랑 녹여서 섞어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전지고 그다음에 당시에 사전에 이제 의뢰 체계부에서 외국이 알아보니까 배터리는 팔듯이는 해요. 일부 부품은 또 사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기술은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고 그 의뢰의 기술 수준은 최첨단이었기 때문에 개발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특이하네요. 전해액이 들어있지 않고 해수물이 들어가서 작동이 될 수 네네. 있는 거. 그렇다면 이제 청상호의 알루미늄 신화, 이 산화 해수전지 개발 좀 잘 진행이 됐습니까?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제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수전지라는 거는 어쨌든 의뢰가 바닷물에 들어가고 나서 바닷물이 들어오고 녹아 있는 알루미늄 파우더가 섞여야 되고 이게 수압이 작용을 하고 의뢰는 계속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기포가 딸려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수전지만큼은 그냥 사다가 건전지나 리튬전지처럼 끼워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의뢰체계부랑 협의를 끝에 어쨌든 신형 경을의 개발에는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알루미늄 산화원 전지를 구입할 예산을 반영해 놓자. 그래서 그렇지만 별도로 개발은 하자. 개발에 혹시 실패하더라도 도입한 전지를 가지고 신형 경을에는 성공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도입 예산은 체계 개발에 반영을 하고 이 이제 알루미늄 산화원 전지 개발 과제는 별개의 개발 과제로 이제 의뢰랑 상관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실패해도 신형 경을 성공할 수 있게 그런 약간의 마진을 가지고 개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예. 상당히 이제 좀 듣는 것만도 좀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이제 셀스텍 순환장치 육상 시험을 이제 수십 회인 또 실시했다고 하시는데요. 여기도 만만치 않게 어려움이 있었었죠. 셀스텍 순환장치를 만드는데 알루미늄 극판의 이런 불순물이나 순도 문제, 정밀 가공 문제, 그다음에 극판 사이 간격 유지 문제, 그다음에 또 해수의 그 흐름이나 온도, 파우더, 농도 등등이 이제 셀스텍 순환장치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셀스텍 순환장치가 극판을 여러 개 한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이에 다 해수를 흘려보내야 되고요. 알루미늄 파우더를 섞어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전기화학적으로 전력이 제대로 놓으면 이걸 여러 개를 적층을 해가지고 전지 시스템 전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가 됐다 그래서 전체가 다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셀스텍 순환장치 하나만큼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것도 계속 지연되니까 우리 배터리 담당 부서에서는 다른 기존 업무는 좀 등한시하게 되고 이쪽에 계속 사람 투입하게 됩니다. 물론 이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상부의 명예에서 저는 다른 부서로 가버렸어요. 이제 제 후배들이 남아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게 되는데 겨우 셀스텍 순환장치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미 시간도 늦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조립을 해가지고 그러면 해상에서 발사 시험을 한번 해보자라는 수준까지 왔는데 당시에 셀스텍 순환장치 하나가 다 됐다 그래서 해상에서 전체를 시스템을 구성해가지고 발사 시험을 하면 된다는 보장이 정말 안 되는 수준까지 일단 왔었죠. 예, 그렇게 되셨군요. 예. 이제 그런 전지가 이제 2000년 11월 드디어 해상에서 처음 이제 전지 시험을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요. 박 박사님, 그날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후에 이 전지 그 개발 상황 어떻게 좀 진척이 됐습니까? 그 첫 발사를 하는데 딜레마가 뭐냐면 보통 다 시스템이 구성돼 가지고 경을의 발사를 1차를 하면서 문제점을 디버깅해 나가야 되는데 이 전지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로 전지 실험을 위해서 경을회가 동원되는 거예요. 해상 시험을 위해서. 의뢰 부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고 배터리 쪽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죠. 왜냐하면 배터리 성능 시험마다 의뢰 한 발 잊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조마조마해가지고 1차 발사 시험을 첫 번째 세트를 쏘았는데 처음엔 좀 나가다가 정말 불운하게도 국가연 시험선의 그 계측장치 케이블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1차 발사 시험은 이제 실패를 했고 이제 두 번째 또 겨우겨우 조립을 해가 두 번째 쏘았는데 그 발사되자마자 배터리가 제 성능을 발휘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난의 연속되는 그 와중에 저는 또 다른 부서에 가 있었고, 근데 마침 그때 이제 해외에서 도입된 전지가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체계 개발은 성공해야 되고 또 해외에 이미 이건 사용되는 전지니까 라고 해가지고 그 도입된 전지를 경을에 장착을 해가지고 발사 시험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배터리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또 했는데 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때는 이제 벽에 부딪히는 거는 뭐냐면 유일하게 도입할 수 있는 이미 써지고 있는 전지가 이게 안 되니까 국내 개발하는 전지가 이게 안 되면 이제 경을의 사업이 실패하는 거예요. 사실은 별개로 가기를 해놔놓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의뢰팀, 의뢰부서하고 추진부서가 전부 배터리에 매달리는 겁니다. 업체 주권으로 보내놓고
한 0점 몇 명이 관리만 하라고 했던 그 사업이에요. 그래 의뢰부도 고생을 하고 추진부도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겨우 이제 순도 올리고 또 일부 부품은 도입하고 또 그 극판 해수 들어가는 문제, 기포 제거하는 문제 정말로 이제는 국가의 주관 사업처럼 다 달려붙어 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첫 한 번 수상하면서 쏘았더니 연습 쏘았더니 성공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성능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뒤에도 몇 번의 실패 과정이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정말 의뢰부도 고생했지만 그 추진의 배터리 당시에 담당하는 공영영 박사나 허태옥 박사는 이거 끝나고 나니까 머리 숱이 엄청 줄었고 그다음에 제방 하이테크가 주관한다고 용감하게 나섰던 김규태 공장장은 상당히 늙어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사업은 끝냈는데 청상호도 성공했고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교훈이 하나 생긴 게 제가 다시 이제 이쪽 부서에 돌아와가지고 배터리 전체 실험한 결과를 다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그 참여했던 사람은 전체 한 테이블에 다 놓고 보고 이 중에서 이제 가끔 실패의 원인이 좀 억울한 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작업자의 실수. 초기에 워낙 첨단하고 민감한 장비를 만지다 보니까 조립할 때에 작은 볼트 하나 떨어뜨리면 그건 결국 나중에 에러가 나타납니다. 그건 작업자의 실수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작업자의 실수만 다 빼내고 나서 전체를 쭉 보니까 좀 묘한 결론이 나오는 게 수상하면서 쏜 거는 100% 성공을 하는데 헬기에서 쏘면 한 90% 이상 성공을 하고 항공기에서 쏜 거는 조금 더 이제 실패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이 해수전지이기 때문에 이 예각으로 느린 속도로 들어간 것 쪽은 상당히 작동이 쉬워지고 약간 각도가 커지면 실패 확률이 약간 높아지고 항공기에서는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말은 안 하지만 그때 당시에 추진 전지팀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홍상은 이렇게 떨어질 텐데 이거는 정말 어쩌면 잘 문제가 많아지겠는데요. 추정 정도였는데 나중에 이게 실제로 홍상어 때는 완전히 배터리가 발목 잡은 그런 스토리로 변하게 됩니다. 예. 더 다음 홍상어 이야기가 더 궁금하게 될 만큼의 이야기를 좀 던져주셨는데요. 이런 이제 추진 전지 이외에요. 추진 시스템을 구성하는 이제 전동기나 이제 추진기도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배터리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형 경의뢰가 덩치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중의뢰보다 더 큰 마력이 요구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의 의뢰에 들어가는 전동기하고 추진기에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문제를 덜 일으키는 게 반전 전동기, 서로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도는 전동기. 까모프 헬기의 프로펠러 양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듯이. 그다음에 추진기도 프로펠러도 그렇게 도는 게 가장 편해요. 백상에 그렇게 적용을 했었고 큰 문제 없었고. 그런데 신형 경의뢰는 너무나 고출력인데도 불구하고 덩치가 너무 작으니까 이게 반전 전동기가 들어갈 스페이스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 우리 모터바이크에 많이 쓰는 BLDC 전동기를 썼고요. 워낙 고출력, 고 RPM인데 기어박스를 달아서 그 스피드를 줄인 다음에 이제 프로펠러를 한 개짜리 연결해가지고 썼는데 프로펠러의 그 후류에 돌지 않는 날개를 달아가지고 프로펠러의 모멘트를 잡아줬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그 전동기 기어박스 추진기 시스템이 흘러간 겁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은 청상어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상어의 유도제어 항법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유도제어 항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낯선 용어인데요. 실제 청상어가 발사되면서 이 적함을 공격하는 과정과 함께 좀 더 쉽게 우리 이재명 박사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도제어 항법이라 하면은 그냥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어디를 어떻게 어떤 자세로 갈 건가 하는 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가자 할 때 내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경부고속도로로 갈까 아니면은 중앙고속도로로 갈까 이거를 결정하는 게 이제 결국은 유도죠. 실시간으로 어뢰가 가면서 어뢰의 위치를 이제 그 컴퓨터에서 이제 알려서 이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갈 수 있도록 이 위치와 자기의 자세를 측정해서 이제 해주는 게 이제 항법이고 그거에 따라서 어뢰가 그리 갈 수 있도록 탈을 구동해서 이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뭐 아래로 가라, 위로 가라를 결정하는 게 제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혹시 박유영 박사님께서 더 부연 설명하실 거 있으신가요? 특히 그 무기 체계의 자세 제어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지상, 해상, 공중에 수많은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무기 체계들 달리는 무기 체계들마다 고유한 자세와 자세 제어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차나 장갑차처럼 지상을 다니고 군함처럼 이제 수면을 다니는 2차원으로 다니는 이런 플랫폼들은 가다가 2차원밖에 못 가면 뒤집어지면 끝장이잖아요. 예. 전복이고 이건 뭐 사고예요. 근데 잠수함 수중 3차원을 다니는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경사는 할 수 있지만 뒤집지는 못해요. 근데 똑같은 3차원을 날아가는 이런 전투기들은 가다가 뒤집기도 하잖아요. 배면 비행. 예. 계속 달릴 수는 없겠지만 일부 헬기도 이런 기능을 가진 헬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유도탄하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의뢰가 생기기를 이렇게 둥글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자세가 그냥 총알처럼 날아가는 걸로 아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의뢰가 이렇게 생겼고 유도탄이 이렇게 생겼지만 크루즈 미사일, 즉 순항 유도탄이나 중의뢰든 경의뢰든 반드시 상하 좌우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는 거예요. 뒤집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평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생긴 건 이렇게 생겼지만 비행기는 뒤집을 수 있지만 전투기는 의뢰는 뒤집으면 안 된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 뒤집어지지 않게 돌지 않게 이걸 유지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항상 악영향을 미치는 게 추진부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냥 간단하게 동그랗게 생겨서 쉽게 생각을 했더니 훨씬 더 또 예민한 부분을 또 갖고 있는데요. 바로 그 유도제어 항법 기술에 관련해서 이 청상어 개발 중 이 어뢰가 목표 시간보다 좀 일찍 수면에 떠오르는 이제 문제점이 이제 발생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박사님 대체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그 이제 처음 발사했을 때 생긴 문제인데요. 그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박유동 박사님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프로펠러가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돕니다. 한쪽 방향으로 돌면은 그냥 놔두면 어뢰는 같이 돌아요. 좀 천천히 돌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내가 보고자 하는 위아래가 좌우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표적을 쫓아가는데 못 쫓아가요. 내가 딴 데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잡기 위해서 이제 그 백상화 같은 경우에는 프로펠러를 반대로 도는 프로펠러를 이제 돌려서 그걸 잡아주고 있는데 롤이라는 겁니다. 롤 돌지 않게 잡아주고 있는 건데 청상화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이제 한 축으로만 돌고 프로펠러가 한 축으로만 돌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프로펠러 뒤에 다시 카운터 프로펠러를 정지된 프로펠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내가 거꾸로 받는 힘을 토크를 거꾸로 이제 막아주자 하는 식으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회전 토크를 미리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예측했지만은 그 정도까지 심할지를 몰랐어요. 근데 실제 쐈더니 어뢰가 돌면서 이제 어뢰가 이제 스테이터가 아까 카운터 스테이터가 있어가지고 잡아줄 줄 알았더니 못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어뢰가 이제 돌면서 롤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주행 종료시킵니다. 이 상태로 이 표적을 쫓아가면은 못 쫓아가 딴 데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주행 종료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주행 종료가 됐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이 추진 후구 몸체하고 이 어뢰의 탈을 이 방향을 결정하기 전 방향탈을 재설계하면은 해결이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시간과 이제 예산이
이제 또 들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토크 기동할 때 그 회전 토크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만들어도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어떤 기술적으로 해결은 저희가 했습니다. 예, 듣다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당신 청상호 개발팀이 이 문제 어떻게 대처했는지 궁금한데요. 박유정 박사님 어떻게 이게 대처했습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얘기를 듣고 이 추진부가 말썽을 일으켰구나. 근데 실제로 이게 추진부가 말썽을 일으킨 게 아니고 이건 태생적 문제예요. 우리 작용 반작용이라는 게 아마 뉴턴의 피직스의 3법칙인가 뭐 그럴 텐데 어쨌든 밀면 뒤로 밀리게 돼 있고 힘은 똑같고 방향은 반대고 도는 물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전동기가 돌면은 몸체를 반대로 돌려주고 단 전동기는 몸체에 비해 덩치가 워낙 작기 때문에 같은 RPM으로 돌리지는 않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군함이나 일반 수상 선박도 프로펠러 한 개면 돌면 배가 기울어요. 한 개면 당연히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다만 0.001도만 기울어도 워낙 큰 힘이 들기 때문에 수치상 안 잡힐 뿐이지 회전 모멘트가 생기는 거예요. 잠수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울이는데 워낙 큰 모멘트가 생기기 때문에 안 기울어질 뿐인데 토피도는 원통으로 생겨가지고 무게중심하고 부력 중심이 거의 같은 위치에 있다 보니 쉽게 기울일 수 있어요. 중어뢰를 물속에 집어넣어놓고 제가 길을 잡고 돌리면 이게 돌아가거든요. 기울이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경어뢰처럼 덩치는 작은데 이제 고출력의 전동기와 프로펠러를 쓰다가 보니까 쉽게 기울어지고 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추진기는 이제 뒤에 이재명 박사 얘기한 것처럼 돌지 않는 스테이터를 달아가지고 프로펠러 후리를 받아서 토크를 많이 잡아줬는데 전동기는 잡아줄 데가 없어요. 의뢰 자체가 잡지 않으면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초기부터 프로펠러 한 개를 해가지고 전동기랑 서로 반대 방향 돌려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취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예측이 어렵다고 얘기했지만 예측 물론 쉽지는 않고요. 최대한 예측을 해가지고 실제로 시험을 해보고 약간의 차이가 나면 이제 수평을 유지해주고 계속 상하 좌우는 동일해야 되는데 뒤에 방향타에서 미리 하나를 약간 제로 세팅이 아니고 미리 쳐주면 계속 약간 이렇게 돌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기 같으면 이 날개 뒤를 후비 날개 한쪽으로 꺾어주는 거예요. 미리. 그럼 저항과 추진에는 약간 손해를 보지만 몸체를 이렇게 기울여 주잖아요. 전동기가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상을 해서 잡아주게 되어 있고 그 K744 경어뢰 같은 경우에는 전동기가 한 개를 있고 프로펠러 두 개짜리를 써가지고 전동기에 의해 생기는 그 모멘트를 스플레이라 그러는데 이걸 쳐가지고 약간 잡아준 상태로 K744는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워낙 그 전동기 파워가 크다 보니까 반작용이 너무 커가지고 의뢰는 작고 그러니까 회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엔드 오브 런 돼버리고 주행 종료돼버리고 부상을 했고 결국 이 문제는 이제 그 추진해서는 잡아줄 방법이 없고요. 어쨌든 이 뒤에 있는 방향 타 가지고 사진을 잡아줄 수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잡았는데 그 잡을 때 이제 의뢰부에 저 이재명 박사랑 같이 일했던 김창기 박사 팀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예. 결국 이제 방향타를 조정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잡아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 말고도 유도제어 항법에 관련돼서 이제 청상어에 이제 새롭게 도입한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박사님 어떤 기술이 도입이 되었습니까? 예, 이 청상어나 백상어나 이제 결국은 항법 제어나 유도나 제어나 항법이나 쓰기 위해서는 그 자이로가 이제 거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자이로는 전부 다 스트랩 다운 방식의 자이로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자이로는 스핀 모터가 돌아서 내가 방향을 알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건데 스트랩 다운 자이로라는 것은 결국은 이 스핀 돌아가는 축이 없고 내가 어뢰 몸체에 붙어서 몸체가 돌아가는 걸 감지해서 얼만큼으로 가게끔 하는 그런 그 장치가 이제 스트랩 다운 방식의 관성 항법 장치인데 여기에는 치명적으로 이제 이 단점이 있는 게 발사하기 전에 나의 자세를 내가 입력을 시켜줘야지 어뢰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자기가 계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백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수함에서 이제 자세 데이터를 INS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얼라인먼트 이 정렬을 시켜서 발사가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청상화 같은 경우에는 수상함에서 하고 또 헬기에서도 하고 추격에서도 하려고 하다 보니 이 얼라이먼트를 처음에 이제 그 수상함이나 이 비행기에서 어떤 INS 데이터를 받아서 온라인을 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있지만은 그러려면은 상당히 많은 예산과 이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건 못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측면에서 이제 진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가능하면은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이제 재정렬이라는 기법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쏠 때는 그냥 쏘고 그냥 얼라이먼트 안 하고 이 INS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얼라이먼트 안 하고 그냥 쏘는 겁니다. 쏘면은 어뢰가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수평이 됐다 할 때, 수평으로 됐다 할 때는 수평이라는 것은 이 중력 가속도가 여기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평이라는 것을 센싱하고 그럼 그때부터 그걸 0이라고 보고서 이제 다시 이제 계산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다시 말해서 수평이라는 것은 직진 구간 동안에 내가 다시 이제 자세를 얼라이먼트해서 그때부터 제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없는 거죠. 물론 모함의 INS부터 받는 것부터는 정밀도가 좀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해결함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어뢰는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가면은 그때부터는 자기가 이제 눈을 떠가지고 표적을 탐지하기 때문에 내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어느 정도 한 200~300m 좀 벗어나도 다시 찾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상당히 쉽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예산이 안 들고 비용도 안 들고 기간도 안 들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쉽게 해결했습니다. 예. 네, 결국 이제 유도 제어 항법 기술이라고 하는 분야가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운동역학, 전자, 기계 다양한 이제 이런 기술들이 이제 필요한 분야인데요. 이 모든 분야를 전부 국내에서 개발했나요, 박사님? 예, 그렇죠. 국산화율 100%라는 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국내에서 했죠. 물론 우리가 이제 경험이 많고 실력이 좋았던 건 아니고요. 그만큼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유동 박사 말씀하신 김창기 박사도 이제 여기에 인발부가 많이 됐고 또 어뢰팀에 이제 유도 제어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김삼수 박사나 또 유동기 박사, 또 조현진 박사, 또 최초로 박사 등이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알고리즘과 이제 하드웨어를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고생을 했고 더 중요한 것은 백상호 때부터 우리 이제 대학에서 이제 참여를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교수님들이 전부 다 여기 인발부대에서 유도제어 항법, 물론 딴 분야도 있지만 유도제어 항법에 대해서 진짜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국내에서 해결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울대학교의 이장규 교수님 같은 분은 진짜 대단히 유명하신 유도 항법 분야의 전문가시고 또 이기표 교수님 또 참여하셨고 그리고 경북대 이제 박홍배 교수님은 이제 제어 분야에 또 상당히 인발부 많이 하셨고 이런 분들이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국가인에서 연구원들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원들이 내가 다 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청상화 개발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산하견의 공동된 힘, 공동된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됐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전쟁에 대비해서 개발하는 것이 무기체계죠. 그런데 끝없이 실패와 맞서 싸운다는 점에서 어쩌면 무기체계 개발 과정 자체가 가장 치열한 전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형 경어뢰 청상어를 완성시킨 전쟁. 그 과정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